안녕하세요. 영사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치화법 4단원 정부 형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선 정부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통령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의원내각제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해 보고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도 학습해 봅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인데요. 우리가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제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제 국가의 리더를 뽑아야 되겠죠. 이때 절대 군주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국가의 원수,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으로부터 국가의 정부를 운영하는 형태가 대통령제로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요. 이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회라 별도로 선출하는데요. 이를 그려보면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을 하고요. 이 대통령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의회는 대통령과 별개로 국민에 의해서 또 따로 구성이 된다라는 특징을 대통령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의회가 국민에 의해서 따로 각각 구성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잘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회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한다면 어떤 지위라든지 기관이 구성되는 데 있어서 지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따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통령과 행정부는 구성되기 위해서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구성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특징으로서는 먼저 엄격한 권력 분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권한으로서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 세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입법 권한을 행사하는 입법부와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부가 서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따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서로 상호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독립된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요의 겸직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강요라고 하면 행정부의 관료를 뜻합니다.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의회 의원이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의회와 정부가 서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오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의회 의원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률안 제출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입법 권한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입법부와 아무런 관련 없이 따로 선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출된 행정부가 입법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제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회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안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의회를 견제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의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동의권과 승인권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권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승인권이라고 하면 사후에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이 구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또는 뭐 긴급 명령 이를 선포하는 권한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회가 동의 및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의회가 동의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조약, 긴급명령, 계엄령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의회가 이러한 그 동의권과 승인권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의회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주요 공직자의 그 직위에 대해서 파면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그 청구할 수 있는 탄핵 소추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되는데요. 다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소추권을 의회가 행사한다 하더라도 바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아니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쳐야 하고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하원의회랑 상원의회가 서로 그 의결을 하면 바로 대통령이 파면됩니다. 그 연방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판을 따로 거칠 필요는 없고요. 의회의 의결만으로 바로 파면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 뭐 이거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국가 원수의 행정부 수반이 일치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원화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 원수라고 하면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면 행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행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제의 장점을 보시게 되면 대통령의 임기, 첫 번째로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 되죠. 5년 단임제인데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의 지위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뭐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뭐 탄핵이 된다든지 그런 뭐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의 이 임기가 보장된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이 안정되어 있다는 특징과 국가의 정책을 이 임기 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대통령이 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볼 때 의회 다수당의 횡포라든지 독주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뭐 이거는 좀 케바케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의회 내에서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후적인 그 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장점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이 될 경우에는 독재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뭐 인사 임명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긴급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한이 과도하게 좀 폭넓게 인정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신의 전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소야대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단어만 좀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정당이란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과 소속되지 않은 정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우리가 여당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즉 여당 외의 나머지 정당들을 우리가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의회 구성에서 여당이 야당의 의석수보다 많은 상황을 우리가 여대야소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여당의 의석수보다 야당의 의석수가 많은 상태를 우리가 여소야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하면 입법 권한을 야당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할 법률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을 가능성도 생기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당에서 만들어낸 의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은 야당의 입장인 경우겠죠.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분별하게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책임 정치의 구현이 어렵다라는 문제점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임기 보장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당선되면 우리가 속된 말로 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장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당선만 되면 뭐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얻을 필요도 없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국민적 여론과 좀 괴리가 떨어진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통령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임기 보장이라는 측면이 어떤 점에서는 책임 정치의 구현을 막는다라는 문제점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연임제를 도입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그 4년 중임제로 하고 있는데 4년 하고 나서 한 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 대부분 대통령들이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이때 그 당선되기 위해서는 처음 임기 4년 동안은 그래도 국민적 여론에 좀 신경을 쓰면서 그 전국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책임 정치의 구현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책임 정치의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 의원내각제인데요. 자, 우리가 의원내각제라고 한다면 입법부에 의해서 구성이 된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를 의원내각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영국에서 군주의 권한을 의회를 통해서 제한하는 방식으로 의회 중심 정부 형태가 발달하면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의원내각제에서는 우선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을 하고요. 이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먼저 의회를 선출하고요.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고 이 의회 의원들이 결정을 함으로써 선출이 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내각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새로운 총리 후보로 갑과 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갑과 을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갑과 을 중에서 누가 총리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갑과 을 중에서 누가 총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의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사람이 내각을 구성한다 라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다르다는 거죠. 이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의원내각제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선출된 총리가 강요를 추천해서 내각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의석이 100석으로 구성이 된 국가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나라에는 A당, B당, C당으로 의회 의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A당이 60석, B당이 30석, C당이 10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A당의 당대표인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총리로 선출된다는 거죠. 이때 A당의 당대표가 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갑이 그 총리로 선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갑을 중심으로 강요를 추천해서 내각이 구성된다는 거죠. 자, 근데 항상 특정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는 없겠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런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의회 의석의 과반수로 확보한 정당이 없는 상황도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뭐 만약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의회 의석의 과반수로 확보한 정당이 없으니까 총리를 선출하지 못해,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에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내각을 구성을 해서 이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는 경우는 이렇게 연합을 해서 과반 의석을 넘겨야 되겠죠. 이를 통해서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서 A당, B당, C당 외에 D당까지 4개의 정당이 있고 A당이 40석, B당이 30석, C당이 20석, 그 다음에 D당이 10석을 가정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아무런 정당도 지금 의회 의석의 과반인 51석 이상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내각이 구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A당 입장에서는 C당과 연합을 맺어서 서로 연합을 맺어서 열린 내각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때 뭐 A당과 C당이 서로 합의를 해서 뭐 A당의 당대표인 갑이 뭐 총리로 선출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C당이 총리로 선출되는 경우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좀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서 총리가 선출이 되고 대신에 이제 C당 소속의 의원들 중에서 몇 명을 강요로 임명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경우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를 통해서 서로 동맹을 맺으면 A당의 당대표인 갑 같은 경우에는 A당 소속 의원 40명과 C당 소속 의원 20명을 합쳐서 60명의 표를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의원 내각제가 구성이 된다,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권력 융합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국가의 대표적인 권한으로서는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통령제와 달리 이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합쳐져 있다는 거죠. 입법부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권력이 융합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 내각 자체가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에 의해서 내각이 구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서로 합쳐져 있고 행정부가 입법부에 의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이 행정부의 강요를 충분히 겸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각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입법부에다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대통령제에서는 안 되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서로 견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각 같은 경우는 의회에다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해서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회가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총리를 포함한 강요들 전원이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 총리를 선출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새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을 불신임권 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내각의 의회에 대해서 의회 해산권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의회를 해산하고 나면 뭐 의회를 아예 없애고 총리 독재 정치를 하냐, 그게 아니고요. 이를 행사한 다음에 의회 선거를 다시 실시합니다. 의회 선거를 재실시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각 불신이 될 경우에는 수성과 강요가 모두 사퇴를 하게 되고, 의회 해산권을 할 경우에는 의회 선거를 다시 실시해서 새로 내각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이 나눈 이유가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 B, C, D당이 있고 A당이 40석, B당이 30석, C당이 20석, D당이 10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당과 C당이 서로 연합을 맺어서 열린 내각을 세워서 갑이 지금 총리로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갑이 너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A당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총선거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갑이 계속 총리로 있으면 A당도 같이 폭망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A당이 갑에 대해서 너 그냥 나가라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A당이 요구에 따라서 불신임권을 행사해서 갑이 만약에 쫓겨나게 된다. 그럼 다시 A당 내에서 대표를 선출해서, 당대표를 선출해서 새로 을이라는 사람이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총리로 또 올려주는 것이죠. 이런 방식이 가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갑이 총리로 있는데 이 갑이 전국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연립내각을 맺고 있는 C당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럼 이제 연립내각이 깨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C당이 연립내각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C당은 B, C, D당과 서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A당 40, B, C, D당 합쳐서 60의 구도로 만들어서 갑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한 다음에 새로 B당 당대표를 총리로 선출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B당의 당대표가 지금 병이라고 한다면 갑이 너무 싫어서 C가 나가서 병한테 붙어서 B, C, D당이 연합을 맺어서 병을 새롭게 총리 후보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역동적인 정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내각 불신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의회
해상권 같은 경우에는 갑이 지금 총리로 있는데 갑의 입장에서 지금 C당과 연합을 맺은 상황에서 C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갑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C당 의원들이 자신을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여론 조사로 보니까 이 상황에서 자신이 그 선거를 치르면 국민들이 지금 C당이 지금 현재 총리인 갑에 대해서 계속 견제를 놓으면서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총선을 치르면 국민들이 A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A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갑이 의회 해산을 명령하고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A당이 실제로 그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서 60석의 의석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C당의 도움 없이 A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가 있고, 갑은 더욱더 안정적으로 전국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그 여론을 통한 정치적 그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원회의제에서는 이런 그 전략이 실현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갑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 의회 행사권을 통해서 그 선거를 다시 치르면 A당의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나는 C당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내 정책 다 그 진행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의회 해상권을 행사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싫어하면서 A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A당의 지지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0석으로 떨어지고 의석이 20석으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 경우들도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뭐 흔히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그냥 멍청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이 의회 해상권의 행사에다가 선거에서 폭망하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나는 편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책임 정치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이원화되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로만 가지고 있고요. 국가 원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따로 존재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때 국가 원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를 하고 실제적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원 내각제를 하는 국가들이 영국과 일본이 있는데요. 이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원수의 지위가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국가 원수인데 왕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국 왕이 갑자기 그 지금 찰스 3세죠. 찰스 3세가 프랑스에게 선전포고한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뭐 뭔 소리냐라고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아무런 권한도 없고 명목상으로만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영국에서는 이런 거 두고 군림은 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위는 가지고 있지만 권한은 없다는 거죠. 이 정치적 실권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게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 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서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대통령도 뽑습니다. 대통령도 뽑는데 이 대통령이 권한이 없습니다. 외교 국방에 대해서만 뭐 일부 권한을 가질 뿐이지 그 따로 그 뭐 정치적 실권을 따로 가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는데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됨에도 불구하고 독일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대통령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좀 그 무의미하다는 거죠.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의원 내각제의 또 대표적인 그 장점이라고 하면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운영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분배에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뭐 성장에 초점을 둘 것이냐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항상 좀 싸우는 편이죠.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A가 선출되는 시점에서는 분배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해서 선출이 되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대통령 A의 임기 중반에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중간에 못 바꾼다는 겁니다. 이제 그 탄핵
그 탄핵과 이제 정권을 바꾸는 것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A에 대해서 우리가 뭐 헌법을 위반하지 않다면 탄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A가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분배에 초점을 둔 정책만 펼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국민적 여론이 좀 불만족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바로 이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불신임권을 행사한다든지 의회 행사권을 행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내각의 존속 여부가 의회에 의존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라는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내각 불신임이나 의회 해산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정치적 대립을 대통령제에 비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대립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열린 내각을 구성했는데 그 열린 내각의 구성원 중 그 일부가 그 지금 현재 총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바로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해서 새로 총리를 선출한다든지 또는 의회 해산권을 행사해서 의회 선거를 다시 치러서 새로 의회를 구성해서 과반 의석이 나온 정당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정당이 총리로 선출해서 뭐 전국을 운영한다든지 이게 바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대립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 대립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여소야대로 둘 수가 있겠죠.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여소야대가 해결되려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의회 선거가 다가온다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냥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하고는 좀 다른 게요. 탄핵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위반해 우리가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탄핵을 언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 좀 구별을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랑 한 정당이 모두 장악할 경우에는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의원내각제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까지 총리까지 선출을 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를 한 정당이 모두 장악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서 열린 내각이 구성이 될 경우에는 전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A당과 C당이 서로 연합을 맺었는데 C당이 계속 A당에서 선출된 총리 가백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다. 그럼 계속 전국 불안이 뭐 가속화되겠죠.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각 불신임이라든지 의회 해산, 조기 총선거와 같은 이런 견제 수단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전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그 유럽 같은 경우에서 이 의원 내각제를 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좀 다당제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심한 경우에는 일당이 뭐 전체 100석이라고 하면은 30석을 못 가져가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열린 내각을 구성을 하겠죠. 거의 대다수 경우에서 열린 내각을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내각 불신임이라든지 의회 해산과 같은 문제점이 얼마든지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불안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의 문제점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행정부 수반 정당의 의회 가반 의석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비교해 둔 것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제에서 그 행정부 수반 정당,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대 야소가 되겠죠. 여대 야소가 된다면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정책 추진이 용해집니다. 입법 권한도 대통령과 같은 정당에 속한 정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 추진, 법률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이 안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내각제에서는 어떤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바로 자동으로 그 정당이 단독 내각을 구성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러면 안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국이 좀 안정된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과반 의석을 만약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요소야대가 나타나겠죠. 이때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요. 전국이 불안정해진다는 단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에서는 열린 내각을 구성하기는 하겠죠. 아무런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전국 불안정이 훨씬 더 심해진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경제 수단, 뭐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거니 법률안 거부권이 있을 것이고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동의권이라든지 또는 뭐 탄핵 소추권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을 것이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 입장에서는 의회 해상권,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는 총리에 대해서 내가 불신임권 을 통해서 견제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견제 수단의 발동 가능성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더 높게 나타난다. 뭐 이건 당연한 말이 되겠죠. 이 부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념이 나왔을 때 공통점은 잘 확인해 주셔라. 자, 첫 번째로 사법부의 독립 보장이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제든 의원 내각제든 어떤 나라에서도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사법부가 의회에 소속된다든지 행정부에 소속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의 독립 보장이 공통점이고요. 의회의 법률안 제출권은 입법 권한이니까 의회의 법률안 제출권은 대통령제든 의원 내각제든 당연히 공통점이 되겠죠. 이런 부분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바탕으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그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제를 우리나라 일단 기본으로 두고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별도로 치르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죠. 이 법률안 거부권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인정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도 대통령이고 행정부 수반의 대표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일본처럼 뭐 왕이 있고 그렇진 않죠. 그런 점에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요. 네 번째로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 소추권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것도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로 동의 및 승인권도 이 국회가 대통령의 주요 권한 행사에 대해서 동의 및 승인권을 가지는 것도 대표적인 견제 수단으로서 대통령제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과 국회의 행정부 불신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주 과거의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도 있긴 한데요. 그 뭐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헌법상에서 이 국회 해상권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국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불신임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에 대해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긴 한데 이거는 어디까지는 요청일 뿐이지 그걸 행사한다고 해서 바로 그 장관이라든지 총리가 사퇴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되는 건 아니라서 이 행정부 불신임권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대통령제의 그 전형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들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의원 내각제적 요소인데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의 반영되어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좀 잘 봐줘야 되겠죠. 얘네들이 좀 특이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와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는 점이 이게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는 요소들입니다. 참고로 이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국회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국무총리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의원 내각제에서 선출하는 총리랑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차이점은 의원 내각제에서 뽑는 총리는 의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그 국무총리를 임명하려고 할 때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나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이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국무총리가 행정각부의 그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면목상으로 우리나라는
뭐 어떤 각부에다가 장관을 임명을 하려고 할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이 사람이 장관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게 잘 안 지켜지 그 형식적으로는 좀 지켜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의 이 역할이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서 많이 가져온 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전형적인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제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법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지 않기도 하고요. 실제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들이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하지만 여소야대 국민일 때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소야대 국민일 때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관들이라든지 임명을 하려고 한다든지 할 때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의원 출신이었다든지 지금 현재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뭐 구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통과되기 쉽거든요. 또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이때도 국회의원 출신인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면 청문회에서 비교적 덜 때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전국이 불안정할 때 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에 임명하는 경우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타나는 편인데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데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법률안 제출 권한은 입법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점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건의에 해당해서 뭐 대통령제 요소라기보다는 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가능합니다. 국회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이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것을 요청해 줄 수가 있고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 표시권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대통령과 의회의 그런 권한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국무총리의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이 부분도 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적 요소 중 일부가 우리나라의 제도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좀 중요하게 보실 만한 내용은 1번과 2번, 3번 그리고 8번 정도? 예, 이 정도가 좀 시험에서는 언급될 만한 요소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권한들도 있기는 하구나 라는 것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부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사법부가 각각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어사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